부정선거를 믿으시는 분들이 또 피눈물을 흘릴 뉴스네요. 예. 권선동이 부정선거 동의 안 한다. 그래요. 일단 손절치고 갔어요. 그냥 살펴보자만 얘기를 했습니다. 권선동이가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부정선거에 대해 증거가 발견된 게 없지 않냐. 예, 우린 동의하지 않는다고 좀 선을 그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차기 대선을 노린 거죠. 예, 권선동이나 지금 내부에서 이제 아무리 자기네들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차기 대권을 좀 생각을 해야 돼. 차기 대권, 그러니까 차기의 선거가 바로 지금 눈앞에 3개월 안에 있을 텐데 그 선거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선거다 이래버리면 그 선거를 어떻게 치를 거야? 야, 니들 선거가 부정이라는데 왜 후보네? 야, 선거가 부정이라는데 왜 니들 하려고 해? 왜 선거 부정이라는데 투표해달라고 그래? 왜 선거 부정이라면서 왜 사전투표하라고 그래? 이게 이제 모순이잖아. 그때가 되면은 막 뭐 망해버리니까 미래에 있을 얼마 뒤에 있을 선거를 위해서라도 부정선거를 지금 얘기하면 안 되지. 부정선거를 언제 얘기합니까? 선거 끝나고 얘기하는 거야. 졌을 때. 졌을 때 이제 이런 그 찌질이들 있잖아. 패배해갖고 막 누가 보더라도 니들 질 것 같았던 애들이 꼭 그래요. 능력도 없는 무능한 애들이 지고 나면은 이건 부정이야. 뭐 심판 판정이 어땠네. 뭐 이거는 뭐 선관위가 어땠네 이러고 외부타서 돌리거든. 한 무능의 전형이지. 그래서 부정선거는 선거를 앞두고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됩니다. 선거 끝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제 처세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노상원 씨가 부정선거 계엄령의 부정선거 담당자였어. 이 민간인이 개입하면서 사실 이것도 우파가 말하는 안보와는 거리가 있는데 선관위원장 직접 챙기라는 명령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선관위원장을 직접 챙겨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고문을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야 돼. 부정선거에 대해. 부정선거 증거가 없으니까 고문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야, 노태학은 네가 직접 챙겨. 그래서 12월 3일 날 만나가지고 오늘이 계엄이다. 날짜를 알려주고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달려가는데 이 노상원이가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김 대령이 중앙선관위 서버에서 증거를 찾아야 할 텐데 서버는 누가 확보합니까? 이렇게 노상원이가 그건 다른 사람이 확보할 거니까 나중에 인계받으면 되고 서버에서 반드시 부정선거 증거를 찾아야 된다. 그 부정선거 중에서 중요한 게 QR코드다. QR코드 관련 증거를 반드시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노상원 씨는 이미 철진한 틀튜브의 이 부정선거 헛소리를 정말 맹신했지.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능성이 낮은 QR코드에 매몰돼 있는 거야. 이 사람은 요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했나봐. 전혀 중요하지 않은데. 요즘은 QR코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요즘은 다 빳빳한 형상기억종이만 얘기하잖아. 형상기억종이에 이제 웬만한 부정선거충들이 몰빵하고 있는데 이분은 좀 철진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 QR코드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 예. 그러다 보니까 QR코드를 조져야 된다면서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까지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상원의 개입 여부가 어디까지 들어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 사람도 상당히 그 부정선거를 외치는 유튜브의 경도당에서 정말 엉뚱한 주장을 하고 있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게 아무리 성공했다 하더라도 부정선거의 증거는 단 1도도 나올 가능성이 없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이 양반은 당이 망하고 있는데 이 양반은 정말 여기서 한번 떠보고 싶은가 봐. 토론하자. 부정선거 토론하자. 이준석, 황교안, 전한길에 선전포고가 있습니다. 오라고 1대1 하자고. 왜냐면 황교안 전 총리께서 1대1로 하자고 했거든. 자기가 무한토론 하자고 했는데 이준석이 받았어. 합시다 했더니 교환 형님까지 말을 바꿔서 야 그냥 다 나와라 막 이러고 나니까 아니 뭘 다 나와 그냥 1대1로 하자니까 이러는데 지금 교환 형님이 지금 얘기를 안 하셔. 예. 1대1로 붙자. 야 이거 재밌겠는데. 예. 황교안 뭐 전한길 다 나와라 무제한 토론 공개 제안했습니다. 이준석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요. 여기와의 전쟁 선포하고요. 예. 악성 정량과도 같은 부정선거 음모론을요 지금 도려내지 못한다면요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은 없고요. 이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보수를 참칭한다면요 대한민국 보수는 집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토론해드릴 테니까 전한길이든 황교안이든 다 와요. 요거 예. 뭐 저런 거는 사실 이준석 단계까지 갈 필요도 없잖아. 저런 거 그냥 부정선거는 웬만하면 대법원 판결문만 놓고 해도 그냥 싹 다 발라버려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준석이 나오라고 하니까 다들 이준석을 욕하지만 이준석과 토론할 깡따구로는 없나 봐. 예,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 그 이준석이 하자고 하니까 쟤랑 한 1억 걸고 하세요. 아니면 뭐 의원제 걸고 하든지 뭐 걸고 한번 해봐. 왜 다 쫄아서 말을 못해? 그리고 1대1로 한번 그냥 무제한 토론해갖고만 이길 수 있으면 이겨보시던가. 예, 내가 볼 때는 한 30분도 안 돼서 그냥 발려버릴 것 같아요. 영업방해 하고 있어. 우리 가게 다 방해돼요. 끝났어. 용산구에 건영세 뽑아주니까 어째 타고 있어요 나쁘나.
수고 많으십니다. 당신들 때문에 설명전이 편안하지 않아. 당신들 때문에 설명전이 불편해. 오늘 국민의힘이 설 인사를 드리려고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의 민심을 듣는다고 나갔는데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가세요. 예, 당신들 때문에 설 명절이 편안하지가 않아. 아이고야, 야, 이거 뭐 내란 동조 폭동 옹호 세력 국회 이런 얘기까지 막 나왔어요. 글쎄 이게 참 난감하네. 우리 국힘의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애를 썼는데 항의받으면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지금 이러면서 이게 생각했던 거랑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은 지지율이라는 걸만 믿고 믿고 나간 거야. 나가서 야, 그래도 우리가 지지율 올랐다는데 야, 우리가 그 현장에서는 그래도 우리한테 욕하는 사람은 없겠지. 왜냐면 설 같은 때 많이 가봤잖아.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많이 나가서 저기서 터미널에서 인사 많이 하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도 예, 잘 계세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니까. 그렇게 해서 당연히 그걸 기대하고 갔는데 저런 반응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지. 왜냐면 평상시보다 더 반응이 안 좋잖아 지금. 그러니까 본인들은 지지율이 올랐다고 믿고 갔는데 지지율이 떨어질 때랑 지금 비슷한 결과가 나온 거야. 이거니까 이제 지금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지지율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착각을 하고 오늘 용기 있게 나갔다가 린치받고 좀 나가버린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이미 다 분석이 나왔잖아요. 이게 과표집에 대한 것들은 다 분석이 끝나 있어요.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 이 평소보다 진행이 잘 되네 하고 그냥 냅둬버리면은 지역, 성별, 그 다음에 이제 보수층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반응이 돼갖고 고관심층이 다 먹어버려. 이게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우파 쪽도 마찬가지고 어느 한 사람들한테 몰빵이 되면은 이제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지 않거나 자신의 견해를 소극적으로 표명하는 다수는 누락됨으로써 고관심층의 생각이 과다하게 반영이 된다. 이런 것들이 여론조사의 함정이에요. 그래서 항상 먼저 볼 때 여론조사의 그 로우 데이터들 쭉 보면은 알잖아. 아, 이게 이러이러한 요소가 있으니까 여기서 요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적절하게 조절해서 봐야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지율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으로 나오게 돼.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봐야 되느냐? 이제 중도층을 한번 볼까요? 예, 중도층은 상황이 국민의힘 지지율과는 전혀 다르게 가 지금. 예, 이래서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중도층은 압도적으로 지금 높죠. 탄핵 인용, 예, 또 야권 당선이 되는데 60%가 넘어가요. 이런 걸 보면은 중도층의 여론을 무시한 채 그냥 피상적인 것만 보면은 안타깝게 지금 국민의힘이 안심할 단계가 지금 한참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렇게 큰 오류가 생기는 거야. 이 현실에서 나타나는 양태를 그냥 몇 가지 통계만 그것도 이 튀어 있는 조사만 보고 그걸 섣불리 믿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장난질을 해. 왜냐면 그래야 자기네 것이 잘 팔리니까. 그런데 그것들의 함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수가 진보보다 한 150명을 더 많이 반영해봤는데 그 조사가 몇 타당성이 있겠어. 그러니 전라도에서 지지율이 30%가 넘고 무슨 진보당이 윤통의 진보당이 뭐 여당 위주의 뭐 정권 연장을 원한다. 이런 바보 같은 결과가 나오잖아. 근데 그거를 믿으니까 저런 꼴이 되는 거라고요. 보통의 설날 때 저 정도로 반응이 안 나오는데 저 정도면 실제 지지율이 얼마일지는 안 봐도 비밀이겠죠. 여기서 또 슬슬 이제 대통령과 뭐 이런 그 김용현의 헌법재판관의 대응을 보고 여러 가지 이런 흘러가는 내용들을 보면은 윤통의 미래가 어둡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차기 대권을 준비해야 됩니다. 이분께서 움직이기 시작했네. 이제 홍준표, 오세훈, 그다음에 뭐 김경수, 뭐 저쪽에 김동연 뭐 다 움직여. 막 그쪽은만 움직이고 있는데 이분 움직이기 시작해서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제가 뉴스 한번 나왔습니다. 진종호랑 함께 찍은 사진 공개하면서 함께 가겠다. 예, 이게 뜬금없네. 예.
이게 왜 뉴스에 왜 나오는 거야? 야, 어쨌든 간에 요 뉴스는 이 사람 중요한 게 아니야. 요 사람 중요한 게 아니고 동훈 형님이 차기 대권 노리고 있다. 사인을 보낸 거죠, 지금. 그러면서 진종호도 나도 나라만 생각하고 가겠다. 나라만 생각하겠다. 예. 뭐 마음대로 되나? 예. 원래는 진종호가 친한계에서 이탈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오늘 만남을 공개하면서 다시 친한계 합류를 선언한 셈이 되었다라고 해서 친한계가 건전하다는 느낌과 친한계의 이제 세력을 좀 넓히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한동훈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 한동훈 형님 그렇게 내지만 한동훈 똑같지 않나?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동훈인데요. 누가 보면 벌레 소년이 성대모사하는 한동훈인 줄 알겠지만 진짜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똑같잖아. 내가 나한테 깜짝 놀래 막. 내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누가 보면은 한동훈 출연한 줄 알아. 이병 어쨌든 간에 한동훈도 지금 차기 대권에 도전한다는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검사는 그만하자. 예, 하지 마. 죄송합니다. 예.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우리 동훈 형님도 좀 그만하셔야 될 것 같아. 예. 이제 검사 출신은 우리가 그만 뽑아야 돼. 예. 너무 힘들었어. 예. 이명박이 줄 알았다. 이제 동훈 형님은 이제 내가 볼 때 동훈 형님은 좀 공부 좀 많이 하셔야 돼. 공부 많이 하셔야 되고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사례를 보면은 검찰들이 갖고 있는 그 특성, 그 검찰들의 직업병이 우리가 말하는 어떤 우파적인 세계관과 너무 안 맞아. 이 사람들의 사고가 너무 그 계급주의고 너무 공산당에 가깝거든. 말로는 건지르르하게 말은 하는데 실천력이 떨어지고 뭔가 이 정치의 세계라는 거는 누군가 범죄자를 잡아서 얘를 족친다 이런 어떤 보복성이나 이런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야. 정치는 그러면 자기가 더 파멸되고 더 망한단 말이에요. 정치라는 건 협상이야, 협상. 우리가 정반 합의 원리를 이해해야 되고 여당과 야당의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왜 협의체가 있고 협의하는 기관이 있는지를 이해해야 된다고. 모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해서 발전한 거지. 죄를 조져가지고 우리가 이런 개념이 없어. 근데 검사들은 매번 범죄자를 상대하니까 세상을 선과 악의 개념 이분법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쳐가야 돼요. 근데 동훈 형님의 경우는 그나마 이제 뭐 다른 친윤계보다 처세술은 나았다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정무적인 감각이라든지 본인이 별이 될 수 있는 진정한 순간에서는 제대로 나가지 못했단 말이죠. 어차피 이런 식으로 한동훈이 친윤계가 됐든 윤석열과의 대립이 됐든 뭐 어쨌든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면은 총선 때 박았어야 했단 말이야. 총선 때 자기가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밑에 있는 친윤계 다 잘라버리고 싹 다 갈아버려야 돼. 갈아버리고 나서 우리의 공천을 이러이러게 하겠다. 어떤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그다음에 뭐 국민 지원, 국민들의 여론조사까지 50% 반영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전화하는 순간 공천 날려버리겠다. 이러면서 다 잘라버려야 돼.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독립적으로 가겠다. 이러고 가고 윤통에 대해서도 이런 백문제 특검 찬성하겠다. 그냥 질러버려야 돼. 우린 찬성이다. 안 하실 거면 나가라. 나 다 바꾸겠다. 이러고 아주 강하게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주춤하면서 윤석열한테 쫄아버리고 이래버리니까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중요한 때 밀려버린다. 그런 인식을 줘버렸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많죠. 그게 이제 보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총선의 패배의 어떤 패장으로서의 문제도 있고 정무적 감각, 어떤 자기가 푸시를 해야 될 때 압박을 해서 상대방을 굴복을 시킨다든지 하더라도 이런 윤석열 대통령 하다못해 권력을 더 많이 가진 자와는 저항을 했을 때 손해를 안 본단 말이지. 근데 그런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점. 그리고 주변의 친한계가 다소간의 좀 정체성이나 이런 의심들을 받죠. 과거에 좌파 활동하던 애들 또 자기 마누라도 좀 어떤 이런 촛불 집회 활동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경제 파트가 많이 약하죠. 이번 총선의 공약을 보면 한동훈 비대위가 제시했던 정책들이 하나같이 굉장히 좌파적이야. 돈을 막 뿌리겠다는 쪽에 가깝거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파 이념과 너무 안 맞아요. 어떻게 일자리를 살릴 것이고 어떻게 낙수를 만들 것이고 어떤 쪽으로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밀 것인가가 아니라 그냥 노인들한테 뭐 공짜밥 주고 뭘 해주겠다 이런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어떤 청사진이라는 게 이게 그렇게 와닿지가 않더라. 이런 건 이제 동훈 형님 좀 보완을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재밌는 정당 얘기예요. 예, 이 정당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어. 이 개혁신당 얘기인데 우리의 개혁신당은 매일같이 파티야. 여기는 정말 너무 파티가 열려갖고 그냥 보는 뉴스마다 재밌어. 같이 보시죠. 허은아 가처분 신청했습니다. 자신에 대한 해임 투표를 정지해달라. 이거 이준석이 했던 거잖아. 이거 준석이가 했던 거잖아. 이준석이 한 거를 허은아가 하고 이준석이 자기가 당한 거를 허은아한테 하고 있어. 야, 이 당은 정말 재밌는 당이라니까? 이준석은 친윤계한테 좋은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한테 배운 거를 왜 허은아한테 쏟아붓냐? 예. 허은아는 또 이준석이 했던 걸 그대로 따라하고 있는, 예. 야, 재밌다, 이거. 야, 이렇게 해갖고 지금 승부가 갈립니다. 이거 어떻게 될지 몰라. 어쨌든. 허은아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진행에 대해서 직무정지, 효력정지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게 되었다. 31일 진행한다. 이렇게 해갖고 지금 이 정당이 완전히 그냥 서로 간에 그냥 주자대가 싸우고 있어. 근데 싸우는 방법도 놀랍게 싸웁니다. 이게 이제 서로 간에 뭐 때문에 이제 그 김철근 때문에 이제 싸우는 거지만 이제 서로 간에 또 의견이 뭐랄까 이 김철근은 해임하는 과정에서 적법했냐? 이게 뭐 최고의 의견이 없는데 왜 되냐?
이런 거고 허은아도 역시 니들도 마찬가지로 정적수 부족인데 왜 이걸 통과시켰냐 이러고 이제 서로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얘네들 안에서 서로 간에 믿음이 없어. 신뢰가 없고 그리고 뭔가 이 절차에 대해서도 얘네들이 존중을 안 하고 그 안에서 대체 왜 김철근을 옹호하고 또 김철근이어야만 하는지가 설명이 안 되고 그러니까 되게 얘네들이 싸우는 원인이 외부에서 볼 때는 진짜 별게 아닌 거 가지고 싸워. 뭐가 의미가 있는 거라든지 뭔가 이념적으로 정말 이래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김철근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그럼 왜 김철근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건지를 서로가 알 수 없는 그리고 어디까지 가냐? 허은하 대표가 정당 계좌의 비밀번호를 바꿔버렸어. 출금을 못해. 허은하 대표가 참다 이번에는 비번을 바꿔서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다고 합니다. 야, 놀라운 방법인데? 이거는 신박한데, 이런 방법이 있었구만, 예. 출금 못하게 막고, 우리, 아직은 안 된다. 허은하 대표가 통장 비밀번호를 바꾸면서 당직자들이 제때 월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준석계와 허은하 중에 누가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가에 대한 불분명한 구조가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허은하 대표 입장에서는 이 당직자들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 채 아니 당직자들 밥줄 끄는 거 아니야 허은하 어떻게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데 허은하 측은 지급 권한이 있는 현 사무처로 실무자들이 복귀하지 않아 빚어진 일이니까 그 사람들 데려오게 해라 너희들이 막지 않냐 예금 주는 이준석에서 개혁신당으로 변경됐다면서 이제 서로 간에 왜 우리가 정식적인 정통성이 있는 그런 뭐 일종의 지도부인데 너희들이 우리 지도부를 다 맡고 있어갖고 지금 일 처리 못하고 있다 하려면은 월급 하려면 여기서 이거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 실무자들 허용해 근데 니들이 부정하고 있잖아 지금 이 얘기야 그러면 저쪽에서는 니들은 뭔데 이거를 다 받고 이렇게 뭐 막고 있냐 뭐 이거니까 양쪽이 정말 완전히 그 콩가루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좀 너무 요즘 우파 뉴스가 힘들다 이럴 때 개혁신당 뉴스를 보면 돼요. 좀 기분이 풀려. 야 저기까지는 안 가서 다행이다 야 국민의힘은 이런 생각을 하게 하네요. 이준석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이고 뭐고 자기 정당의 관리도 저렇게 못하냐 진짜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야.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 대선 주자급의 거기다 하버드까지 나온 애가 그 정도 국회 생활했으면 알잖아. 허은하는 자기를 돕기 위해 정말 의원직도 던지고 왔다면 이렇게 허은하를 내치거나 이랬다가는 나중에 이준석만 욕먹어 이준석만 이러면은 일이 끝나지가 않거든. 계속 허은하가 괴롭힐 거고 허은하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은혜를 뭐 뭘로 갚았네 뭐 이러면서 뒷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제발 좀 물밑에서 그냥 맥주 한잔 하면서 해결 좀 하시기를 바라봅니다. 그 정도 능력이 있어야 어디 가서 정치한다고 하지.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윤석열을 뭐라고 할 윤석열 대통령을 디스할 자격이 없어 저러면. 자기는 더한 거야 더해. 저 작은 정도에도 저 정도면. 마지막 뉴스 트럼프. 럼프 형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봐. 트럼프가 윤석열 대통령 얘기한다며. 김정은 얘기만 해. 김정은을 너무 좋아해 지금. 김정은한테 연락하겠다. 시진핑과도 합의가 가능하다. 그냥 한국에 대한 얘기는 없으세요? 한국도 좀 챙겨줘 럼프 형. 트럼프가 김정은과 다시 정상 외교를 시도하겠다. 아하. 중국을 향해서도 새로운 무역 협의를 할 수가 있다. 아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과 정상 외교를 다시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아주 똑똑한 사람입니다. 다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북핵 등의 문제를 해결했고 김정은과 잘 지내는데 이러면서 북한 핵 보유를 살짝 인정하죠. 이런 식의 이런 친북 종북 빨갱이 같은 소리가 나오고 이런 우리나라에서 인정이 안 되는 거지 지금.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 우린 서로 좋아했고 아주 잘 지냈죠. 그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지만 우리는 잘 지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돌아온 걸 김정은도 기뻐할 거예요. 일각에서는 비핵화 대신 아예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게 아니라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이 ICBM의 거리를 제한하는 이런 쪽으로 핵 군축을 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러면 우리 입장에서 이게 뭐예요? 이게 종북이야 종북. 이게 우리 입장에서 친북과 종북이 되는 거야. 북한에 대해서 핵을 인정해주고 대신에 이 미사일 거리를 줄여라 이거잖아 지금. 이건 뭐냐고 이게 종북인데 이런 북한한테는 이렇게 서비스해주고 우리는 뭐야? 우리는 개체만이잖아 지금. 그리고 중국과 새로운 무역 합의를 할 수가 있다. 중국 난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북한만도 못한 거야. 미국의 입장에서 우리가 왜 북한만도 못하니까 트럼프가 보는 관점은 트럼프는 자기의 정치적 업적이 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야 연임을 할 수가 있잖아. 근데 한국을 통해서 트럼프 미국 정치인들이 얻을 게 없어 지금. 한국에 대해서 얻어먹으려면 한국이 대미 수출이 줄어들고 미국 물건을 한국이 많이 사가야 된단 말이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이 제조업하면은 자동차 아니야 자동차. 그런데 한국에서는 미국 자동차가 안 팔려요. 왜냐면은 이게 지형이 달라서 그래. 미국은 굉장히 땅이 넓단 말이야. 그리고 땅이 넓으니까 길이 넓어. 주차장도 널찍널찍해.
그러니까 미국 차들은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 옛날부터 컸어. 옛날부터. 얘네 막 6인승 차도 있고 막 길이가 앞에도 막 이만하고 뒤도 이만해. 그러니까 미국 차는 큼직큼직하단 말이야. 그런데 문제는 기름을 좀 많이 먹지. 그래서 이 뭐라고 해, 미국에서 이런 미국 땅에 걸맞는 차들은 한국처럼 이렇게 땅이 좁은 나라, 주차가 힘든 나라, 그리고 가다 서다 이렇게 해도 기름을 계속 빨아먹는 이런 나라에 미국 차들이 잘 안 팔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수출이 한국에는 별 맛있는 시장도 아니고, 한국이 미국 건 뭐 해봤자 뭐 할 게 없는 거지, 아이폰 말고는. 그 이 트럼프 형님 입장에서는 이건 한국은 이거 대미 수출 맞고 얘네들 환율 장난질하는 거 맞고 그냥 조지는 것만 있는 거지, 미국이 이걸 통해서 어떤 업적을 얻었다 이럴 만한 게 없거든. 업적이 없는다면 그걸 한국을 조지는 거 말고는 업적이 없는 거지. 하지만 북한은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북한을 만나갖고 북한의 위협을 줄였다. 북한이 우리 미국 공격 안 할게. 우리 ICBM 거리 그러면 줄일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확 올라가는 거야. 이런 전략이 있었구나. 이러면서 새로운 외교 전략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아직도 옛날의 사고를 갖고 있단 말이야. 옛날 사고로 미국이 무조건 반중을 외쳐주고 미국 무조건 뭐 반북을 외쳐줄 거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그거는 트럼프가 등장하기 훨씬 전 얘기고, 그거는 재래식 전쟁을 준비할 때 얘기고, 이제 우리나라 육지가 필요가 없다니까. 이제 미사일로 드론으로 그냥 다 조지는 세상이 왔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땅이 뭔 필요가 있어. 옛날에 재래식 전쟁할 때 우리 땅이 필요했지만 이제 점점 군사적 가치가 떨어지니까 오직 경제적 관점만 바라보고 있는 거야, 트럼프의 시각에서는. 그러니 북한에 대해서도 야, 우리가 너희들 관광도 허용해 주고 있을 테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그 거리 조절했고 더 이상 우리 위협하는 짓 하지 마. 이러면 북한 입장에서 고민하면서도 이거 괜찮겠는데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지. 그럼 왜냐면 우리나라가 고립이 되니까.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되면 될수록 한국이란 나라의 어떤 쓸모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점점. 이게 좀 고민이라고 우리가 심각하게 봐야 돼 지금. 트럼프, 김정은이 고민하고 있다. 야, 김정은이 트럼프 구애에 호응할까요? 타이밍을 서서히 볼 가능성이 있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로서는 고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완전히 지금 친북적 전략을 쓰고 있는 거고, 김정은도 친미적인 전략을 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김정은 입장에서 러시아에 자기 군인 보내는 게 돈 때문인데, 그 돈에 있어서 이제는 군인을 안 보내고도 관광 사업을 통해서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다면 괜찮은데 이런 생각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북한은 핵도 갖고 앞으로 관광업이라는 걸 같이 동시에 얻고 미국과도 관계를 좋게 만들면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는 그런 묘수가 트럼프가 제안해 버린 거야 지금. 근데 우리는 이거를 단순하게 미국이 반중주의해 갖고 중국을 조져주고 북한에 대해서도 경계를 늘릴 거다. 아주 올드한 생각이라니까. 올드한 생각이에요. 옛날 생각이야. 그럴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중국과도 지금 합의한다는 것도 이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경제 영역에서 나오고 있어. 트럼프는 관세 전략을 갖다가 막 때릴 수가 없는 게 미국의 물가가 너무 높게 올라가는 것 때문이야. 미국의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트럼프도 망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물가에 있어서 트럼프가 겁을 먹었기 때문에 원래 중국의 50%의 관세를 때리겠다고 해서 확 줄였고 10%만 얘기한 것도 물가 때문에 안 된다. 결국에는 한 1년 정도, 1년 정도면은 트럼프도 결국에는 중국과 합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럼프 형님이 벌써부터 중국과도 합의할 수 있다 얘기가 서로 간에 중국 보고 환율 장난질하지 말고 여기도 관세 장난질하지 말고 서로 간에 또 반도체 가지고 장난질하지 말고 요 정도에서 이제 합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이 미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자꾸 너무 반중 관점에서만 생각을 해. 근데 그렇지가 않아. 현실은 그렇게 안 돌아갑니다. 미국도 역시 중국이 큰 시장이고 또 중국이 어차피 그걸 방어할 수 있는 뭐 이런 체제가 다 있어. 미국의 관세에 대해서 환율을 후려쳐가지고 대응을 해버리니까 소용이 없거든. 그걸 알고 있는 거죠. 미국은 그 대가로 고물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게 함의되어 있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이제 민주당 쪽 애들이 미국에 와서 들었다는 내용인데 뭐라고 하냐. 미국을 다니면 뼈아프게 느꼈던 거는 한국 트럼프는 대통령을 상대하지 권한 대행을 상대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미국 정계 인사에서 들었다. 미국이 상대할 얼굴이 한국엔 없다. 미국이 상대할 얼굴이 한국엔 없다. 한국 정치 상황을 궁금하고 불확실성이 빨리 정리된다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우리는 친미를 외쳤지. 당연히 왜 외치겠어요. 미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미국의 입장은 다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을 좀 괘씸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이제 무슨 필요가 있지? 쟤네들은 돈도 많고 이제 지들이 알아서 잘 굴러가는 나라인데 미국에 더 이상 케어해 줄 필요가 뭐가 있지?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해서 미국이 뭐 이렇게 한국에 징징대는 걸 우리가 받아줄 필요가 뭐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생각이. 트럼프가 저 정도로 김정은을 챙길 정도면은 한국의 외교가 몇 배로 더 힘들어졌다. 복잡해진 거지. 우리는 지금 중국한테 붙을 수도 없고 또 일본한테 붙을 수도 없고 어쨌든 이 한미일이라는 군사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는 해야겠지만 미국이 그걸 가지고 경제적 지원이라던가 도움을 줄 생각은 전혀 없구나. 또 북한을 저렇게 해버리면은 역설적으로 한국의 군사적 가치는 낮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이제 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